시아버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자신들의 차고 옆에서라도 잠을 재워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내 품에는 생후 8개월 된 그의 핏줄이자 남편의 눈과 나의 고집스러운 턱을 쏙 빼닮은 그의 손녀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에서 300만 원짜리 양복을 빼입고 서 있는 이 남자는 내가 잔디 깎는 기계 옆에 놓인 간이 침대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기를 원했다. 내 이름은 서유진, 29살이다. 그리고 석 달 전 나는 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다. 남편 강준서가 레바논으로 파병을 떠난 후 시댁으로 들어간 것이다. 처음 준서 씨가 그 제안을 했을 때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는 14개월 동안 해외에 있어야 했고 우리에겐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있었다. 시부모님은 방 3개가 비어있는 커다란 단독주택에 살고 계셨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직접 그 제안을 하며 눈물까지 보이셨다. 돕고 싶다고,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분이 미처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내가 그들의 무급 하녀이자 감정 쓰레기통, 그리고 개인 현금 인출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나는 미래의 우리 집을 위해 돈을 아끼려고 살던 아파트를 정리했다. 준서 씨와 나는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마침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우리 공동 계좌에는 4,700만 원이 있었다. 그가 돌아오면 작은 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계약금이었다. 그리고 나는 시댁으로 들어갔다. 밖에서 보면 으리으리한 그런 집이었다. 아무런 구조적 기능도 없이 그저 과시용으로 세워진 커다란 기둥, 오로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원형 진입로. 우리는 돈이 많다고 소리치는 동시에 그 돈의 대부분은 빚이다 라고 속삭이는 듯한 그런 집. 하지만 밖에서 보기엔 인상적이었고 나는 곧 그것이 시댁 식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첫 주는 괜찮았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멋진 손님방을 내주셨고 시아버지는 내 집 나르는 것을 도와주셨다.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 강준이는 심지어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기까지 했다. 어쩌면 내가 그들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했나 싶었다. 하지만 2주째부터 상황이 변했다. 시어머니는 그 손님방이 사실 지방에서 올라오실 이모님을 위한 방이라고 했다. 혹시 별채에 있는 창고방으로 옮겨줄 수 있겠냐고. 물론 아주 잠시만. 그 공간은 창고를 개조한 미완의 공간이었고 캠핑용 간이 침대와 눈보라 속의 생일 촛불만큼이나 쓸모없는 작은 전기난로 하나가 전부였다. 냉장고 없이도 아이스크림을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은 냉골이었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잠시뿐이라고 타인었다. 그러고는 내 차를 가져갔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며 나를 설득했다. 동네에 도둑이 들끓는다고 어차피 집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 운전할 필요도 없지 않냐고 하셨다. 잠 못 자고 칭얼대는 아기 때문에 지쳐있던 나는 바보처럼 차 키를 건네주었다. 나는 석 달 동안 운전을 하지 못했다. 우리 은행 계좌에도 접근할 수 없었다. 시아버지가 공동명의로 이름을 올리고는 나에게는 일주일에 5만 원씩 용돈을 주셨다. 나와 아기를 위한 돈이었다. 요즘 분유값이 얼마인지 아는가? 기저귀 값만으로도 공포소설 한 권은 쓸 수 있을 것이다. 하은이에게 발진이 생기지 않는 비싼 기저귀는 한 상자에 거의 3만 원이었다. 그럼 내게 남는 돈은 약 2만 원. 나는 딸이 배고프지 않도록 끼니를 거르기 시작했다. 빼지 않아도 될 살이 7kg나 빠졌다. 내 휴대폰도 켜니를 위해 그들의 가족 요금제에 묶였다.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내 모든 통화와 메시지 내역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 번은 남편에게 이메일로 진실을 알리려 시도했지만 시어머니가 거실 컴퓨터에서 그걸 발견하고는 삭제해버렸다. 그리고 버리라며 내 세탁기 사용을 금지했다. 나는 2주 동안 손등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록 빅토리아 시대의 빨래꾼처럼 아기 옷을 손빨래해야 했다. 2주 전 시아버지는 집 지붕의 물바지를 청소해야겠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고 했다. 정확히는 내가 밥값은 해야지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삐걱거리는 사다리를 올랐다. 약 5미터쯤 올라갔을 때 사다리 전체가 흔들렸다. 지붕을 잡으려 했지만 놓쳤고 왼쪽 발목으로 심하게 떨어졌다. 누군가 발에 못을 박는 듯한 새하얀 고통이 밀려왔다. 시어머니는 내 비명을 들었다. 자목만하게 부어오르는 내 발목을 보더니 그냥 걸어다니면 나을 거라고 말했다. 병원도 얼음찜질도 없이 그저 걸으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2주 동안 보라색과 노란색으로 멍이 들고 발목에서 나서는 안 돼 소리가 나는 발을 절뚝이며 집안일을 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 아빠 서정철 씨는 내가 7살 때 엄마가 떠난 후 혼자 나를 키우셨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나를 지으셨다. 아빠는 나에게 강하고 독립적이며 누구에게도 얕보이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그런데 나는 지금 땅바닥에 짓눌리고 있었다. 아빠에게 말씀드릴 수 없었다. 그 수치심이 나를 죽일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아빠는 손녀의 생후 8개월을 축하해주겠다며 300km를 달려 예고 없이 찾아오셨다. 아빠의 차가 도착했을 때 나는 마침 한쪽 엉덩이에 하은이를 안고 다른 손에는 장바구니를 든 채 절뚝이며 마단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차가 없어서 2km나 되는 가게까지 걸어서 다녀오는 길이었다. 발목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아빠는 그 모든 것을 보셨다. 아빠는 내가 힘겹게 진입로를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셨다. 그리고는 내 차가 어디 있냐고 물으셨다. 나는 시댁에서 가져갔다고 여기서 지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대답했다. 아빠의 얼굴에 3초 동안 7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혼란, 분노, 경로, 더 큰 경로.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무섭게 한 감정. 평온. 완벽한 평온. 태풍이 상륙하기 직전의 고요함 같은 것이었다. 아빠는 트럭 문을 열고 모든 것을 바꿀 4마디 말을 하셨다. 차에 타라. 오늘 밤에 다 끝내자.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아빠의 눈빛은 시댁 식구들이 아주 심각한 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서정철은 싸움에서 지는 법이 없었다. 단 한 번도. 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차에 태워 동네 3개는 떨어진 기사식당으로 데려갔다. 시댁 식구들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 당시에는 아빠가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그게 얼마나 전략적인 행동이었는지 깨달았다. 그 순간부터 아빠의 모든 행동은 전략적이었다. 35년간 건설노조에서 일해온 아빠는 불량배들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아빠가 커피를 마시며 내게 말하길 책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사기 수법 중 하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날 밤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모든 굴욕, 모든 빼앗긴 권리. 터진 수도관에서 물이 쏟아지듯 말이 쏟아져 나왔다. 석 달간의 침묵이 마침내 깨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거의 매일 찾아오던 시누이 준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절대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잘못한 모든 것을 엄마에게 보고하러 왔다. 설거지가 깨끗하지 않다. 아기가 너무 많이 운다. 이자애로운 가족이 불쌍한 나를 위해 해주는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충분히 감사하지 않는다 등등. 준이는 나를 좋아한 적이 없었다. 나는 평범한 노동자 집안 출신이었고 우리 아빠는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세상에서 그건 내가 자신보다 못한 존재라는 뜻이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들어주셨다. 내가 시어머니가 내 이메일을 감시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주먹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사다리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가 테이블을 뒤엎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한 가지 질문을 했다. 준서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게 또 뭐니?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나는 준서 씨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시부모님이 방 안에 앉아 모든 것을 듣고 감시했다. 내가 진짜 속마음을 문자로 보내려 하면 그들은 내 휴대폰을 검사했다. 나는 내 남편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준서 씨에게 주기적으로 전화해서 모든 게 얼마나 멋진지, 유진이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를 떠벌렸다. 그녀는 내가 마치 호의호식하며 잘 지내는 것처럼 꾸며냈다. 그리고 6,000마일 떨어진 기지에서 제한된 인터넷을 사용하며 자기 부모를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준서 씨는 그 모든 말을 믿었다. 아빠는 은행 계좌에 대해 물었다. 나는 시아버지가 모든 것을 관리하신다고 말했다. 월요일마다 5만 원을 받는 게 내가 보는 우리 돈의 전부라고. 아빠는 내가 아직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시댁에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다. 그때 아빠가 미소를 지었다. 행복한 미소가 아니었다. 체스 선수가 세수 앞에 체크메이트를 보았을 때 짓는 그런 미소였다. 그는 테이블에 돈을 내려놓고는 PC방으로 가자고 말했다. 밤 엘러버츠의 PC방은 이상한 곳이었다. 잠옷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내가 굳이 보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복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보게 된 은행 계좌에 로그인하는 내가 있었다. 처음에는 숫자들이 이해되지 않았다. 우리는 약 4,7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준서 씨의 군인 월급은 자동으로 입금되고 있었다. 더 많아져야 정상인데 줄어들어 있었다. 화면에는 820만 원이 찍혀 있었다. 거의 3,900만 원이 사라진 것이다. 아빠는 의자를 끌어와 거래 내역을 살펴보자고 하셨다. 우리는 페이지레어 페이지를 인쇄했고 그 기록이 말해주는 이야기는 추락했다. 주니 부티크 앞으로 이체된 금액들. 석 달 동안 1,400만 원. 아빠가 검색해서 신우이의 인스타그램 부티크를 찾아내기 전까지 나는 그게 뭔지 전혀 몰랐다. 그녀는 순진한 여자들에게 에너지 원석을 팔고 있었다. 비온 뒤 주차장에서 주운 것 같은 돌멩이들이었다. 실제 고객은 한 명도 없었고 자금 출처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전혀 없어 보였다. 며칠 간격으로 인출된 현금, 큰 금액들이었다. 50만 원, 30만 원. 그 패턴은 시어머니의 생활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일주일에 2번 가는 피부 관리실, 내가 감히 들어갈 엄두도 못 내는 가게에서의 쇼핑, 교회 여자들과의 점심 식사. 모두들 겸손한 척하면서 명품 가방을 비교하는 그런 자리였다. 골프장 이용료와 회원권 유지비. 시아버지는 골프를 좋아했고 우리 돈으로 그 취미를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준서 씨의 신용카드, 식당 결제 내역, 술집 계산서, 유흥업소 이용료. 모두 최근 이 근처에서 사용된 것들이었다. 레바논에 파병된 남자가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내역들이었다. 시아버지는 자기 며느리를 차고에서 굶기는 동안 자기 아들의 신분을 도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빠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하셨다. 그는 등을 기대며 말했다. 조폭들 회계장부도 이것보다는 정교하겠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시댁 식구들은 숨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내가 절대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눈먼 회계사도 따라갈 수 있는 흔적을 남겨놓은 것이다. 아빠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에게 빚을 진 은퇴한 법무사인 김미영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는 오늘 밤 그 빚을 청산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시댁 식구들이 저지른 짓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범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그의 부모가 엿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준서 씨에게 직접 연락해야 했다. 김미영 법무사는 자정무렵 푹신한 분홍색 슬리퍼에 대학교 후드티를 입고 PC방에 나타났다. 마치 쿠키를 구우러 온 누군가의 할머니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쿠키를 구우러 온 게 아니었다. 우리가 인쇄한 자료를 검토한 지 5분 만에 그녀는 시댁 식구들이 직면할 수 있는 3가지 범죄 혐의를 지목했다. 금융착취, 사기, 그리고 가장 큰 것인 신분도용. 허락 없이 준서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역겨운 짓일 뿐만 아니라 연방 범죄에 해당했다.
그리고 군은 군인에 대한 금융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룬다. 김 법무사는 그 결과가 중대하다고, 실형을 받을 만큼 중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내가 처음 시댁에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는 내게 서류 뭉치에 서명하라고 했다. 보험 서류, 비상 연락망 같은 것이라고 했다. 잠 못 자는 생후 5개월 아기 때문에 지쳐있던 나는 그녀가 내미는 서류에 전부 서면했다. 누가 시어머니가 주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겠는가. 그 서류 중 하나는 시아버지에게 재정적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제한적인 위임장이었다. 그가 우리 계좌에 공동명의로 오를 수 있었던 방법이었다. 그에게는 내 서명이 담긴 서류가 있었다. 내가 무엇에 서명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김 법무사는 내가 온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서명했는지 물었다. 누군가 그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나? 읽어볼 시간을 주었나? 세 가지 모두 아니었다. 그녀는 메모를 했다. 기망을 통해 동의를 얻은 경우 사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당될 수 있겠네요. 아빠는 시댁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준서 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에 대해 물었다. 김 법무사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동의했다. 만약 준서 씨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면 변호사나 수사관이 아니라 아내에게서 먼저 들어야 했다. 문제는 방법이었다. 준서 씨는 기지에서 인터넷 사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다. 내가 가진 그의 모든 연락처는 그의 부모도 알고 있었다. 내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화하면 시어머니는 몇 시간 안에 알아챌 것이었다. 그때 아빠가 자신의 구식 폴더폰을 꺼냈다. 그는 업그레이드를 거부하는 사람이었다. 스마트폰은 생각할 게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고집이 우리를 구했다. 그는 수십 년 전의 이름으로 스크롤했다. 레이먼드 부커 상사. 지금은 준서 씨의 레바논 기지를 포함해 유럽 전역의 기지에서 군수 업무를 하는 군대 동기였다. 아빠는 바로 그 PC방에서 전화를 걸었다. 레바논은 새벽 6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그들은 오랜 전우들이 나누는 짧고 거칠고 이상하게 다정한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아빠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다. 준서 씨는 그의 부모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할 것이다. 하루 정도 걸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다. 우리는 증거로 가득 찬 폴더와 내가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가지고 PC방을 나섰다. 희망. 작고 연약했다. 태풍 속의 촛불 같았지만 진짜였다. 아빠는 우리를 한 모텔로 데려갔다. 좋은 곳은 아니었다. 제빙기가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고장나 있었을 법한 그런 곳. 하지만 따뜻했고 시댁이 아니었다. 하은이는 내 품에서 즉시 잠이 들었다. 아기들은 스트레스를 감지한다. 그날 밤 아빠가 창가에서 망을 보는 동안 하은이는 몇 달 만에 가장 평화롭게 잠들었다. 하지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누워서 숫자들을 곱씹었다. 신우이의 수정 사기에 1,500만 원. 시어머니를 위한 현금 8천만 원. 시아버지의 골프 회원권 판타지를 위한 수백만 원. 우리의 미래집, 우리 딸의 안전이 되어야 할 돈이 사라졌다. 전화는 새벽 2시에 왔다. 아빠의 폴더폰에 뜬 알 수 없는 번호. 내가 받았을 때 나는 석 달 동안 그리워했던 목소리를 들었다. 준서 씨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긴급히 이 번호로 전화하라는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모든 게 괜찮은지, 하은이는 괜찮은지 물었다. 나는 나 자신을 맡기도 전에 울기 시작했다. 석 달 동안 억눌렀던 모든 것이 한 번의 압도적인 파도처럼 터져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침묵이 흘렀다. 전화가 끊겼다고 생각할 만큼 길었다. 내 안에 겁먹은 부분이 그가 나보다 그의 부모를 믿을까봐 두려워할 만큼 길었다. 그리고 준서 씨가 말했다. 내 부서진 마음을 다시 붙여주는 네 마디 말. 유진아, 나는 너 믿어. 그는 주저없이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그의 가족을 위해 변명하지 않고 나를 믿었다. 그는 자기 아내를 믿었다. 준서 씨는 질문이 많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해주었다. 아침이 되자마자 그는 지휘관에게 갈 것이라고 했다. 군인 배우자에 대한 신분 도용은 심각하게 다뤄진다. 그의 부모는 연방범죄를 저질렀고 준서 씨는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의 환갑잔치가 일요일이었다. 온 가족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웃들, 사업 파트너들, 교회 친구들. 시댁서 식구들이 수년간 완벽한 가족 이미지로 감동시키려 애썼던 모든 사람들. 만약 준서 씨가 물었다. 아빠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깜짝 영상 통화를 한다면 어떨까? 만약 그 통화가 시아버지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차가운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정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폭로에 관한 것이었다.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아래에 있는 진짜 괴물들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는 준서 씨에게 살아난다고 말했다. 그도 나를 살아난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짓게 한 말을 했다. 아버지는 인생 최악의 생일 파티를 맞이하게 될 거야. 토요일 아침은 달랐다. 싸구려 모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마치 우주가 마침내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다. 하은이는 웃으며 일어나 작은 손으로 내 얼굴을 만졌다. 엄마가 곧 전쟁에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아빠는 이미 깨어 있었다. 밤새 잠을 잤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밤새 전화를 걸며 그가 정의의 인프라라고 부르는 것을 조정하고 있었다. 35년간 무언가를 지어온 남자. 이제 그는 다른 것을 짓고 있었다. 시댁 식구들은 서정철의 딸을 건드렸을 때 자신들이 무엇을 깨웠는지 전혀 몰랐다. 준서 씨도 바빴다. 그는 지휘관과 만난 직후인 아침 6시쯤 전화했다. 군은 군인에 대한 신분 도용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준서 씨의 지휘관은 천둥 같은 얼굴로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즉시 법무관에게 연결해 주었다. 몇 시간 안에 준서 씨는 신용카드 사기와 무단계좌 접근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다. 군 사법의 톱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고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 매우 어렵다. 준서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든 계좌를 동결하는 것이었다. 공동예금, 입출금 계좌, 그의 신용카드, 모든 것. 시아버지는 곧 골프 친구들 앞에서 다음 식단 결제가 거부당했을 때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것이다. 더 이상 신우이의 수정 피라미드 사기에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쇼핑 중독을 위한 현금도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시아버지의 판타지 인생을 위한 골프 회원권도 없을 것이다. 출연은 마침내 멈췄다. 하지만 계좌 동결은 시작에 불과했다. 준서 씨는 책임을 원했고 그것을 얻을 계획이 있었다. 내일, 일요일은 아버지의 환갑잔치였다. 모든 시댁 식구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근처 고급 주택의 이웃들, 비싼 캐주얼을 입은 사업 파트너들, 음식을 싸들고 온 교회 친구들, 시댁식 식구들이 수년간 완벽한 가족 이미지로 감동시키려 애썼던 모든 사람들. 준서 씨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이미지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싶어 했다. 영상통화는 내 아이디어였다. 나는 준서 씨에게 내가 시어머니에게 깜짝 선물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군인 아들이 레바논에서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기리기 위해 영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절대적으로 좋아할 것이다. 그녀는 거실에 큰 TV를 설치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위해 모든 손님을 모으고 완벽한 영상 콤지를 위해 아마 링라이트까지 살 것이고 추억을 위해 모든 것을 높아할 것이다. 그녀는 준서 씨가 실제로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제외한 모든 것을 생각할 것이다. 김 법무사가 정오쯤 모텔에 들러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그녀의 형사 친구인 박 형사는 금융범죄를 20년 동안 다루다 은퇴했는데 우리 증거를 비공식적으로 검토했다. 그는 공식적인 수사를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기망을 통해 얻은 위임장, 무단 인출, 신분 도용. 이것들은 사소한 위반이 아니었다.
중범죄였다. 박 형사는 비공식적인 검토만으로 체포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거의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는 파티에 나타나 질문을 하고 시댁식 식구들이 수년간 감동시키려 애썼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 수 있었다. 공식적인 수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신문은 즉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환갑잔치에 형사가 나타나 신분증을 보이며 금융부정에 대해 묻는 것. 그것은 어떤 체포영장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아빠가 타이밍을 조정했다. 박 형사는 준서 씨의 영상통화가 시작된 지 약 30분 후 진실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시아버지가와 시어머니가 변명을 찾기 위해 허둥댈 때 도착할 것이다. 아빠는 그날 오후 모텔 거울 앞에서 순진한 표정을 연습하기까지 했다. 그는 자신이 믿음직스럽게 보이는지 그저 딸을 응원하러 온 친근한 할아버지처럼 보이는지 계속 물었다. 누군가의 전체 명성을 해체하려는 남자가 아니라 나는 그가 완벽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끔찍한 거짓말쟁이라고 했지만 노력에 감사한다고 했다. 나는 그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시어머니를 마주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하고 하루만 더 감사하는 며느리 역할을 해야 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지만 만약 그들이 무언가를 의심한다면 파티를 취소할 수도 있었다.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었다. 나는 그들이 편안하고 자신감 있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길 바랐다. 아빠는 4시쯤 나를 다시 데려다 주셨다. 내리기 전에 나는 그에게 내가 포장한 가방을 차고 어디에 숨겼는지 정확히 문자로 보냈다. 잔디 깎는 장비 근처 금속 선반 위에 오래된 페인트통 뒤에. 그는 내일 모두가 파티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그것을 가져갈 것이다. 그 집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해본 일 중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그 딱딱한 미소, 결코 눈까지 닿지 않는 그 미소로 나를 문에서 맞았다. 그녀는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다. 나는 아빠가 할아버지와 손녀의 유대감을 다지는 시간을 원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허락 없이 나간 것에 짜증이 난 것 같았지만 파티 준비에 정신이 없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중앙 장식을 배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였다. 나는 준서 씨가 내 휴대폰이 잘 안 터져서 아빠 휴대폰으로 전화했다고 언급했다. 그가 파티 중에 영상통화로 아버지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 한다고. 모든 손님 앞에서 시아버지의 환갑을 축하하고 싶어 한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봤어야 했다. 순간 나는 그녀가 거의 안쓰럽게 느껴졌다. 거의. 그녀는 즉시 케이크 커팅 직후 거실에 큰 TV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모두를 모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에 산 링라이트가 완벽할 것이라고까지 했다. 정말 특별할 것이라고 그녀는 계속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동의했다. 네,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제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 생일 파티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일요일 아침은 화창했다. 파란 하늘, 가벼운 바람, 완벽한 기온. 시아버지의 생일은 이보다 더 좋은 날씨를 바랄 수 없었다. 출장 뷔페가 일찍 도착했다. 뒷마당에는 텐트가 세워졌다. 모든 표면이 꽃으로 장식되었다. 생일 파티라기보다는 결혼식에 가까웠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작은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RC에 나에게 목록을 건넸다.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완료해야 할 37가지 과제. 그녀는 나에게 고용된 사람처럼 말했다. 아니, 고용된 사람보다 못했다. 적어도 고용된 사람은 돈이라도 받으니까. 나는 모든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모범적인 며느리, 보이지 않는 존재. 손님들은 이 시쯤 도착하기 시작했다. 사업 파트너들, 비싼 와인을 든 이웃들, 음식을 싸들고 온 교회 친구들. 시누이는 아마 내 옷 전체보다 비쌀 법한 옷을 입고 등장했다.
이틀 전에 본 부모님과 마치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허공에 키스하며 나는 그들 모두를 지켜보았다. 크리스마스 때 내가 그들의 친구 차고에서 굶고 있을 때 나에게 미소 짓던 이 사람들. 내 정신건강에 대한 시어머니의 거짓말을 믿었던 이 사람들. 몇 시간 후면 그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아버지는 뒷마당에서 파티, 집, 그의 성공적인 삶에 대한 칭찬을 받으며 자중을 압도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세계의 중심에서 너무나 자신감 있고 너무나 안정적으로 보였다. 나는 그가 나중에 이 순간을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했던 마지막 순간으로 기억할지 궁금했다. 하시의 시어머니는 영상통화 시간이라고 발표했다. 모두 거실로 모여야 한다고. 그녀의 군인 아들이 레바논에서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전화할 것이라고. 이것은 정말 특별할 것이라고. 그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옳았다. 53명의 사람들이 거실로 몰려들었다. 나는 그들을 세었다. 세는 것은 내 두근거리는 심장 외에 집중할 무언가를 주었다. 사업 파트너들은 눈에 띄고 싶어 앞쪽의 자리를 잡았다. 교회 아주머니들은 소파 옆에 모여 있었다. 이웃들이 빈틈을 채웠다. 시아버지는 중앙 무대에 섰다. 샴페인을 들고 마치 그가 실제로 받을 자격이 있는 훈장을 받으려는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화려하게 통화를 연결했다. TV 화면이 준서 씨의 얼굴로 가득 찼다. 그는 정복을 입고 있었고 자랑스러운 군인 아들의 모든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방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다. 시아버지는 화면을 향해 잔을 더 높이 들었다. 준서 씨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무언가 어긋난 것이 있었다. 따뜻함 아래에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다. 아마 그것을 알아챈 사람은 나뿐이었을 것이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아버지, 환갑 축하드립니다. 준서 씨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모두가 이 자리에 계셔서 기쁩니다. 제가 해야 할 말이 좀 있어서요. 반은 기대에 찬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진심 어린 헌사, 훌륭한 아버지를 칭찬하는 아들을 기대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준서 씨는 돈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그는 감정 없이 검사처럼 사실을 나열하며 명확하게 말했다. 4,700만 원. 그것이 저와 제 아내가 우리의 미래, 첫집, 딸의 안전을 위해 저축한 돈입니다. 820만 원. 그것이 남은 돈입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 해외에서 복무하는 동안 이 방에 있는 누군가가 제 가족에게서 거의 3,900만 원을 훔쳤습니다.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시아버지의 미소는 얼굴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썩은 것을 삼킨 듯한 표정이었다. 1,500만 원은 준이 부티크로 들어갔습니다. 준서 씨는 계속했다. 누나 회사 말입니다, 아버지. 인스타그램에서 수정을 파는 그 회사요. 제 돈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나 봅니다. 방 안의 모든 머리가 준이를 향해 돌아갔다. 그녀는 비싼 화장 아래 창백해져 있었다. 그녀의 입은 물 밖으로 끌려나온 물고기처럼 열렸다 닫혔다. 그녀는 부모에게 구조를 요청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현금 인출 8천만 원. 준서 씨가 말했다. 어머니의 소비 습관과 완벽하게 일치하더군요. 피부관리실, 백화점 쇼핑, 여기 계신 사랑스러운 교회 아주머니들과의 점심 식사까지. 교회 아주머니들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몇몇은 경악한 표정이었고 대부분은 그저 매료된 듯 보였다.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것처럼. 시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다. 자기 아들에게서 훔칠 정도면 자신들에게는 무슨 짓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준서 씨는 끝나지 않았다. 제 신용카드도 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도 사용 허가를 내준 적이 없는 카드죠. 누군가 식당, 골프장, 술집에서 돈을 쓰고 있더군요. 모두 이 근처에서 제가 레바논에 파병되어 있는 동안에요. 그의 눈은 카메라를 통해 시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은 변해 있었다. 자신감에서 혼란으로, 분노로, 그리고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로. 두려움,
진짜 두려움. 그의 입이 열렸고 아마 어떤 거짓말을 꾸며내려 했을 것이다. 그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주최자의 자동 조종 모드로 움직이던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현관에는 박 형사가 신분증을 보이며 서 있었다. 그는 파티를 방해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금융 부정 신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왔다고 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질문이 있다고 했다. 몇 분이면 될 것이라고, 아니면 이 대화를 경찰서에서 계속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지 물었다. 반은 폭발했다. 시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은 갑자기 긴급한 약속을 기억해냈다. 교회 아주머니들은 미친 듯이 속삭였다. 이웃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들의 이름이 연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출구 쪽으로 물러섰다. 하지만 준서 씨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뚫고 나오자 모두가 얼어붙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직 3명의 사람들이 움직임을 멈췄다. 형사는 문간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준서 씨는 나에 대해 이야기했다. 차고, 잔디 깎는 기계 옆에 간이 침대, 두 사람을 먹여야 했던 5만 원, 빼앗긴 차, 감시당한 휴대폰, 삭제된 이메일. 그는 사다리와 내 발목에 대해 골절일지도 모르는 부상을 그냥 걸어다니면 낫는다고 들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어머니가 내 정신건강에 대해 퍼뜨린 이야기들, 내가 불안정하고 내 아기를 맡길 수 없다는 속삭임들, 내 평판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캠페인. 그래서 내가 언젠가 입을 열어도 아무도 나를 믿지 않도록 나는 방 안의 얼굴들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시어머니를 믿었고 아마 그 이야기들을 스스로 퍼뜨렸을 교회 아주머니들은 역겨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절뚝거리는 것을 보고도 도움을 제안하지 않았던 이웃들은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속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시어머니가 끼어들려고 했고 거짓말, 오해라고 소리쳤다. 문제가 있는 여자가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한抗정심이 깨지고 있었다. 아무도 더 이상 그녀를 동정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그녀를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다. 사업 파트너들에게 돌아서서 통제불능이 된 가족 문제라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한 파트너인 윌리엄이라는 은발의 남자가 간단한 질문을 했다. 강 사장, 아들 신용카드 썼나?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했다. 박 형사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와서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이 오해들을 해소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준서 씨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다. 그는 카메라를 통해 나를 보았다. 유진아, 하은이 데리고 아버님이랑 같이 가. 최대한 빨리 집에 갈게. 둘 다 사랑해.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을 키운 사람들, 자신에게서 훔치고 아내를 학대하고 석 달 동안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한 그의 부모를 보았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냥 통화를 끊었다. 화면이 검게 변했고 시아버지의 완벽한 세계도 함께 검게 변했다. 나는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 문으로 걸어갔다. 그는 페인트통 뒤에서 내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 하은이의 카시트는 그의 트럭에 준비되어 있었다. 내가 지나갈 때 시어머니가 내 팔을 잡았다. 그녀의 손톱이 내 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내가 이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에게는 변호사, 인맥, 빚진 사람들이 있다고 씩씩거렸다. 나는 내 팔에 있는 그녀의 손을,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석 달 동안 내 인생을 악몽으로 만든 이 여자. 내 돈을 훔치고, 나를 굶기고, 얼리고,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고립시키면서 미소 짓던 이 여자. 나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 그 집에서 지었던 첫 번째 진정한 미소였다. 그러고 나서 나는 몇 달 동안 꿈꿔왔던 5마디 말을 했다. 이제 무섭지 않아요, 어머님. 나는 뿌리치고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다. 내 뒤에서는 박 형사가 신문을 시작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더듬거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공황 상태로 높아지고 있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아빠의 트럭에 올라타 하은이를 안전벨트에 매고 거울 속에서 시댁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해는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하늘을 물들이며 지고 있었다. 마치 세상이 나와 함께 축하하는 것 같았다. 다음 몇 주는 법적 절차와 전화통화로 정신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모든 소식은 또 다른 작은 승리를 가져왔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파티 후 10일 만에 정식으로 기소되었다. 금융 착취, 사기, 신분 도용. 수사반들이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하자 검사는 더 많은 혐의를 추가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수년 동안 사업 파트너들에게서도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더 적은 금액이라 감지하기 어려웠지만 합친이 상당했다. 모든 것이 집계되었을 때 그는 주법과 연방법 모두에 따른 혐의에 직면했다. 그의 변호사는 상당한 징역형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피해자 행세를 하려 했다. 듣는 사람 누구에게나 자신은 금융범죄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증거는 그녀가 모든 것에 적극적인 참여자였음을 보여주었다. 현금 인출은 그녀의 쇼핑 일정과 일치했다. 통신 감시는 그녀의 작품이었다. 내 정신건강에 대한 거짓말은 그녀의 창작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혐의에 직면하고 있었다. 신우이의 상황은 거의 웃겼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부티크는 주에 제대로 등록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우리 계좌에서 가져간 1,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낸 적이 없었다. 수사반들이 그녀의 사업을 조사했을 때 위반 사항의 난장판을 발견했다. 그녀의 인플루언서 꿈은 주 세무당국이 체납금과 벌금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날 죽었다.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그녀는 부모님 집으로 다시 이사했다고 한다. 범죄 혐의에 직면한 바로 그 부모님, 압류될 가능성이 높은 바로 그 집으로. 때때로 카르마는 유머 감각이 있다. 준서 씨는 파티 3주 후 긴급 휴가를 받았다. 그가 아빠 집 문을 열고 나와 하은이가 기다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무너졌다. 전투 훈련과 해외 파병을 통해 버텨온 이 남자는 마침내 자신을 울게 내버려 두었다. 우리는 함께 껴안고 서 있었고 우리 셋, 나는 우리가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전과는 다르고 우리가 겪은 일로 변했지만 괜찮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중요한 것을 배웠다. 아빠는 항상 다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신만의 비상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더 잘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부터 나는 항상 내 이름으로 만든 저축을 할 것이다. 명확한, 경계 없는 공유 계좌는 없다. 모든 단어를 읽지 않고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그 신뢰를 배신할지 절대 알 수 없다. 주변의 반응은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사람들이 판을 가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신, 나는 반찬, 카드, 시어머니의 거짓말을 믿은 것에 대해 사과하는 교회의 아주머니들의 전화를 받았다. 한 이웃은 눈물을 글썽이며 수제 파이를 가지고 와서 그날 내가 절뚝거리는 것을 보고 도움을 줄까 거의 망설였지만 간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결정에 시달렸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를 속였다. 그 집은 2달 후 매물로 나왔다. 시아버지는 변호사 비용으로 현금이 필요했다. 나는 한 번 그 옆을 차로 지나갔다. 매매 표지판이 그 허세 가득한 기둥 앞에 어울리지 않게 보였다. 잔디는 무성했고 정원은 잡초로 가득했다. 내 감옥이었던 집은 껍데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만족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마무리가 된 느낌이었다. 준서 씨는 이른 봄에 영구적으로 귀국했다. 그는 아빠 집에서 2시간 거리의 기지로 전출되었다. 우리는 다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계획했던 것보다 작았지만 우리 것이었다. 열쇠를 가진 시댁도 가족과 공유하는 계좌도 다시는 위임장도 없을 것이다. 내가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법원 심리에서였다. 그녀는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작아 보였다. 교회 아주머니 가면은 사라지고
날 것 그대로의 두려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내 눈을 마주치려 애썼다. 나는 그녀가 없는 것처럼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내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녀는 나에게서 영원히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법정에서 나오면서 나는 한쪽에는 남편의 손을, 다른 쪽에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하은이는 모든 것을 모른 채 유모차에서 행복하게 옹알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엄마가 용감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조차 용감했다고 말해줄 것이다. 할아버지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 300km를 운전해 왔다고. 아빠가 가장 중요할 때 아내를 믿었다고.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해줄 것이다. 자신을 위해 일어서는데 허락은 필요 없다고. 존중을 요구하는데 승인은 필요 없다고. 너의 존엄성을 빼앗으려는 사람은 누구든 너의 인생에 자격이 없다고. 심지어 가족이라도. 특히 너를 해치는 가족이라면 더욱더. 어떤 사람들은 친절을 약함으로 착각한다. 시댁 식구들이 그 실수를 했다. 그들은 내가 예의 바르고 즉시 반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우리 서씨 집안 사람을 건드리면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족은 언제나 가족을 지킨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가장 흥미진진한 다른 이야기들이 이미 화면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를 클릭해서 최고의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